네, 2018년 4월 27일은 한반도의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역사적인 날이죠. 4월에 이어서 5월 또 9월에도 전례 없는 최단 기간 내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치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웃나라 정세를 살펴보며 통일을 위한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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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일단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일단 국제 정세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영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의 현 국제 질서를 정의하는 단어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지금 국제 질서를 규칙해 나가는 건데요. 예.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주의고요. 예. 두 번째가 시장 경제 또는 자유무역이고요. 세 번째가 안정적인 국제 정치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보이다가 지금 그것이 근본부터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학계나 실제로 국제 정치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흔들린다는 건 뭔가 좀 동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오릅니다. 거기에는 뭐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굉장히 스트롱맨이라고 얘기하죠. 절차적 민주주의는 있지만 실제적 민주주의 좀 후퇴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자유무역보다는 개인 국가들, 자기 국가만 챙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안정적인 국제 정치인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미국은 약해지고 중국은 좀 치고 올라오고 예. 그래서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미국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굉장히 강한 미국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사실은 표를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국제 정세가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동북아 정세는 또 어떤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지환 교수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2010년대 들어와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재균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그냥 강조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태평양과 인도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중국을 애워싸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 계속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가능하면 이제 그 미국의 그 영향력을 좀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밀어내려고 하는 중국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미국이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를 이제 방해하는 존재로서 이제 중국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던 이제 관세 정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이 세계 정치 무대에서 미국이 했던 역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견제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을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이럴 때 좀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불확실성, 어떤 분들은 뉴노멀이라 그럽니다. 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이 심화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는 겁니다. 예. 과거에 2차 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각국이 자기 것 챙기다가 서로 관세를 올려서 관세 전쟁까지 가고 결국 서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예. 협력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꾸준히 여러 국가들이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국제적 원칙이라는 것들이란 이런 것들이 붕괴된 시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20세기 국가들 중에서 가장 그 자유적 국제 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이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했죠. 이런 시기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은 지나치게 이제 국가주의적이나
민족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제어하고 중립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패권 다툼은 이제 저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의 동북아 지역,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으로 좀 봐야 될까요? 먼저 일본을 예를 들면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략 구조는 미일 동맹입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미일 동맹의 21세기에서 이제 미일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 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들이 이제 그 평화헌법을 수정함으로써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그렇죠. 전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예. 일본의 이제 동북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입장이죠. 러시아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그 유라시아주의하고 이제 신동방 정책을 이제 외교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시베리아나 극동 지역, 즉 아시아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강대국을 꿈꾸는 기본적인 기조가 유라시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신동방 정책은 유라시아주의와 결합됨으로써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기존에 가장 위대했던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러시아가 지금 동북아에서 이제 그 전략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렇게 네 국가의 입장만 들어봤는데도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거든요. 이런 정세 속에 한반도의 정세는 좀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우리가 지난 2차 대전 이후에 결국은 미소 냉전의 희생으로서 한국 전쟁을 겪었고 예.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냉전 체제는 굉장히 약해지고 거의 형해화됐는데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뼈대만 남아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북한과 한국,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과거와처럼 적대시 정책을 하고 위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사이가 나빠지면 이 구조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냉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구조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오는 그 성격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나마 좀 다행히도 좀 화해 모드로 좀 저희가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018년 이후에는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많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에 그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밝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이후에 평창올림픽도에 대한 어떤 남북연합 단일팀도 이루어졌고 네. 또 대북 특사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이 10여 년 만에 다시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초로 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벌써 예. 북미 정상이 2번, 3번 이상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그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주변국들에서는 사실 그렇게 화해 모드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도 않고요. 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수립만 될 수 있다면 이 동북아에서의 지선은 새로운 그 변화 요인을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중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김에 한번 여쭤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반도의 비전과 통일 전망, 전략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모든 국가들이 자기 국익의 현 상황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현 상황은 자기들의 통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게 이제 미중 갈등과 밑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또는 통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지각 변동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평화가 이들 주변 국가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안정적이다. 한국은 통일이 되더라도 누군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협력 구도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설득시켜야 하고 우리 자체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황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동북아를 논의를 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 세력 경쟁을 하고 또 일본도 적극적으로 보통 국가화를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이제 동북아가 조금 더 안정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평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신북방 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에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 번영의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북방 정책이나 신남방 정책들이 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다 협력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 경쟁만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하드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동북아 질서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노력을 해간다면 주변국들도 아마 상당히 많이 이제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동북아 책임 공동체의 그러한 목표가 상당히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으로 지금 아시아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1대1로, 그다음 미일은 지금 합동작전으로 인도태평양이죠. 그 중간에 우리가 딱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런 세력권에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우리를 찢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서 이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이거를 이 동북아의 경제 협력의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역 구상입니다. 그게 이제 동북아 책임 공동체고요. 여기에 필수가 뭐냐면 남북 관계가 좋아야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문제와 남북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동북아의 협력을 이루게 달성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 문제를 살펴보면 어느 하나 쉽고 간단한 문제가 없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야 하고요. 또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통일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한 목표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그 방법을 강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반도 통일 전망 2019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